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최근에 신작이 나와갖고 그 핑계로 제가 모셨습니다.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반갑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날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물 영접을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제가 서문을 보고 아드님이 아빠 1억 있으면 몰빵 투자해야 된다는데 이거 맞는 거야? 라는 질문 때문에 이 책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서문에 써갖고 야 이거 꼭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진짜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아들이 대학 2학년인데 이제 군대도 가고 뭐 그러면 요새는 또 월급도 많대요. 그래서 뭐 1,5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모아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 출발할 때 목돈들이 좀 생기는데 그 목돈 어떻게 적립 투자하고 또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들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친구들이 특히 작년에 뭐 대학 입학했지만 작년에 온라인 수업 대부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빠 또 채널은 절대 안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끔 단톡방이나 이런 우리 카톡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좀 횡소리 하길래 조금씩 조언을 해주다가 그러지 말고 이거 모아서 책이나 하나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봄 정도까지 꾸준히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 모아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책이 한 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뭐 20대, 30대, 40대 뭐 그 이상 노후 준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놨던데 혹시 사연 중에 와 이건 진짜 안타깝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 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전문직 종사자신데 소득이 엄청 많죠. 소득이 엄청 많은데도 빚더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대부분이 소비 지출 통제를 못한 너무 흑수저셨나 봐요. 저도 흑수저 그래서 출신인데 흑수저신데 이제 전문직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소득이 늘잖아요. 근데 그 전문직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 죄다 다 전문직들이니까 소비 수준이 말도 못하게 높죠. 높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골프도 치고 심지어 뭐 전지 훈련 이러면서 겨울에 해외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분이 이제 푹 젖어서 살았지만 이제 흑수저라는 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부모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게 흑수저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확 와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빚을 이미 우린 지고 있는 셈이에요. 부모님에게 평생 동안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지고 시작하는 흑수저인데 소비는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 맞춰서 하니까 이제 빚더미에 올라갔습니다. 있던 빚도 못 갚은 건 물론이고 이제 빚을 져서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에 도래를 하니까 깜깜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뭐 구조조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담이 왔었어요. 그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00년, 99년 이럴 때 정보통신 거품이 막 생길 때 저도 흑수저인 주제에 또 장가도 못 갔는데 뭐 그 골프장 가면요 일단 차가 달라져요. 맞습니다. 대부분 또 트렁크가 커야 된다고 하면서 SUV 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습장도 다녀야 되고 좀 공이 안 맞으면 클럽도 가고 그리고 코치님도 더 이제 유명한 분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 또 옷빨이 또 중요해서요. 옷값이 장난 아닙니다. 뭐 PXG 타이틀.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래도 옷빨은 좀 있어서 그냥 대충 입긴 했는데 국산 브랜드 위주로 입고 그랬었는데 정말 에스컬레이트 되는 소득 대비 소비가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정말 재테크라는 게 거기서 일단 승부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준거 집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못하겠다. 대충 접고 그 뒤에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 대충 접었고 또 차 이제 열심히 할부금 갚는 동안에 용돈도 줄이겠다. 택시도 안 타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또 지출 통제하기 위해서 둘이 맞벌이하는 중이니까 노력도 하고 이러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해 나갔던 과정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그런 그 소비 통제가 어려워질 때는 비교 대상 집단을 바꾸는 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 집단 안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요새 또 여러 가지 독서 클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짠돌이들 클럽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계부 공개하는 그런 모임들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고 대응하면 정말 그 소비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의 자존심은 아니지만 현재 누리고 싶은 뭐 미래에 대한 누리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은 조금 미뤄야 된다는 말씀처럼도 들리네요. 그런데 이제 그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은 때가 동종 집단 압박이거든요. 예.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어디로 가는데 거기서 반대 의견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심리학자 말씀에 따르면 화상을 입은 것과 비슷한 정도의 고통을 느낀대요. 그 왕따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남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면서 쟤 뭐 하는 애야? 이상해, 외계인이야. 뭐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 사갈시 한다 그러죠. 네. 이렇게 될 때 그게 고통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종 집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에서 소외되고 내가 또 그 사람들한테서 아 저는 괜찮아요 소리를 말 못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결국 담아있는 답은 집단을 조금씩 바꾸는 수밖에 없지 거기서 저항은 너무나 큰 비용을 그게 정말 크거든요. 네. 저도 좀 그랬었고 학창 시절이 그렇게 참 재밌는 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힘들었던 편인데 대학 가서 정말 그 평생 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다 대학 시절에 만났거든요. 일반적으로 하고 반대도 맞죠. 예, 보통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이 돌이켜 보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들었고요. 또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탈출구를 좀 찾는 게 좋고 그 탈출구가 굳이 그 회사를 옮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준거 집단을 바꾸기 위한 노력 정도는 하면 충분히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아까 방금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흑수저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확 와닿는 게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곧 칠순이시거든요. 젊으시네요. 예, 아직까지 젊으신데 그 아버지 칠순을 뭐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이제 뭐 누구를 모시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면서 계속 전화를 드리면서도 와, 이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구나. 그렇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것까지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홍 박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환율 투자에 대해서 항상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에이 뭐 그게 재밌겠어 뭐 이러다가 환율이 막 1,400원 잠깐 찍고 내려오니까 이거라도 했어야 했나? 지금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거 이외에는 돈 번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홍 박사님도 1,400원을 찍으실 줄 모르셨죠? 네, 몰랐죠. 연합 인포맥스 방송 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연준의 태도가 바뀔 때는 네. 1,500원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좀 환율이 오를 거다 정도는 했는데 저 스스로도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달러 꽤 많이 팔았거든요. 네. 너무 빨리 팔아서. 그리고 반성문도 쓰시고 그런 거 제가 보긴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휴가 같은 사이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서 아이고야 이거 환율 위가 뚫리겠구나. 그냥 바로 서울 복귀하자마자 반성문 썼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야 이렇게 경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믿고 그걸 전망할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근데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푸틴에 이어 이제 시주석까지 그렇게 되니까 야 중국까지 저러면 이거 정말 이제 환율이 위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재빨리 그때 뷰를 꺾었죠. 더 간다.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걸 보시고 제가 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이게 하셨고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1996년, 97년 한국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 네. 시절인데 그때 좀 금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정부 그 통제하에 있어서 예금금리 이런 것들을 내리는 정책을 썼었는데 그때가 미국 그린스펀 의장이 3%였던 정책금리를 6%까지 인상하던 네. 시기에 우리가 거기다가 금리를 고정환율제도 하는 주제의 것도 금리를 내린 거죠. 그게 이제
한보, 기아 뭐 등등 우리나라 재벌 그룹들의 연쇄적인 부도 속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 중국이 나라 망한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의 외환보유고 뭐 3조 달러 넘으니까 안 망하겠지만 적어도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제 위에나 약세다. 중국이 위에나를 약세로 용인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니까 일단 외환시장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한국부터 여기 시장에서 원화를 때리고 환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뭐 환율 뭐 전망이 이제는 좀 무의미할 정도는 됐는데 지금 달러를 사는 건 너무 위험. 아니 뭐 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외환위기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게 꼭 나라 망한다로 이제는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연 30% 이상 환율 급변하면 외환위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초 환율이 1,200원이었으니까 30%. 30%면 1,500원 네. 보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해의 환율이 그 정도 급등하는 걸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지금 사도 10% 먹으니까 수익이 나니까 할만하죠. 근데 이제 저는 팔고 있다. 그 말씀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더 위로 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다.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정도.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율을 저는 그냥 예전에 항상 1,150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그냥 평균이구나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뭐 1,250원, 1,300원대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성 편향이죠. 최근에 나타난 사건을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때 더 가중치를 많이 두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안 좋은 것만 다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1조 달러 가까워지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해외 순자산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만 해도 한 3천억 불 정도 들고 있고 KIC가 한 2천억 불 들고 있고 거기다 우리 개인들만 해도 한 1천억 불 정도 미국 주식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뭐 보험사라든가 각종 다른 여러 가지 투자 기관까지 하면 1조 달러에 근접해가는 어마어마한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환율이 급등할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익을 본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좀 처분해서 우리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여력들도 있고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경상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역수지는 적자가 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들은 이게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기업들의 수익이니까 여기에 또 해외 순자산이 늘어나면 딴 나라에서 배당금이나 이자 받는 것도 엄청나게 커서 소득 수지도 해외여행 잘 못하니까 여행 수지 적자도 옛날보다 적어.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누적되는 경상흑자가 어마어마한데 과연 환율이 계속 여기 있다? 그것도 또 이상한 주장이다. 하긴 뭐 저 같은 사람도 스타벅스에서 석 달에 한 번씩 공짜로 커피 먹을 수 있는 배당은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외환 위기의 충격? 그것 때문에 그런지 환율 오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진 않다라고. 불황은 오지만 위기는 모르겠다. 불황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 2등이 석유화학 제품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는데 둘 다 전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이 시점에 우리 하이닉스가 9만 원이 깨진 안타깝습니다. 참 아까 전에 달러를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화가 생기셨을 텐데 이 원화는 그러면 어디다가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금은 하셨나요? 아니요, 한국 국채. 국채. 저는 예금은 0이고요. 그 대부분 현금은 미국 달러 채권 아니면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 채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금리 한 4% 주고 10년 만기 국채가 한 4%, 미국도 3.5%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뭐 금리를 10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에 하나 내년 이맘때 금리 조금만 빠지면 1년 사이에 또 채권 가격이 오르는 혜택도 있어서 지금은 채권 사기 좋은 때라 생각하고 달러 차익 생긴 건 조금씩 한국 채권 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아직 금리가 미국이 4.5% 올리면 우리나라는 그 이상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면 채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걸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살만한 가격대다. 매력적이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뭐 이럴 때 사야지. 계속 미루면 못 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미스트라고 이제 항상 호칭을 하시고 또 하다 보면 일반인들 중에 가장 하는 게 맨날 전문가라고 나오셔갖고 작년에는 미국 금리 2.5%못 올릴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4.5%그 이상도 갈 것이다 이러니까 진짜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저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매일 시장을 전망하신 분들이 저렇게 틀릴 것 같으면 굳이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거나 따라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를 필요는 없다. 아, 경청은 뭐 해도 되는데 저희들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힌트를 줬는데 저희들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정치.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저희가 정책금리 올려봐야 뭐 2% 중반 아니겠어? 네. 실제로 저희 전망이 아니라 그게 미 연준 멤버들의 전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틀렸냐 하면 푸틴을 예상 못했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네. 또 그 양민 학살했던 현장까지 지금 속속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 저러다 전범으로 처벌받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지금 몰리고 있는 중인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하면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쟁하겠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랬는데 이제 정치적인 뭐 위대한 러시아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하면서 그다음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언노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뭐 공동부유 이러면서 부동산 때려잡고 사교육업체 때려잡은 거야.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있는 중에 거기는 지금 중국에서도 5번째인가 6번째 대도시인 칭도우라는 그 거대한 도시 2천만이 넘습니다. 네. 그 도시를 지금 제로 코로나 하면서 봉쇄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상해, 북경.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케인즈의 아주 유명한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환경이 바뀌면 전망도 바뀝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저희들 전망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언노운도 있을 거고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인지는 몰랐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고 더 나가서 저런 경제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정치가가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한 곳에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고집할 줄은 몰랐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충격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반대 블록에 있는 국가들이 저런 행동을 보이면서 할 줄을 우리가 몰랐던 저희들의 무능력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전문가 집단들 저희가 이제 신뢰를 하는 게 결국 대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 외교 라인 쪽에 네. 계시거나 정치학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당연히 수용해서 전망하는데 그분들이 뭐 심하게 틀린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 사회과학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라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에 대한 시나리오 정도이지 저희들의 전망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일 뿐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뭐 자주 틀리거나 아니면 대외 변수로서 내가 전망했던 게 틀릴 거란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언젠가는 점점 정확해질 거라고. 20년 전 이코노미스트 생활 처음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뭐 지난 한 3, 4년을 돌이켜봐도 2020년에 저처럼 그래도 열심히 그때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는 책을 썼으니까 뭐 이게 번복을 못해요.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가 벌어질 때 저금리가 펼쳐질 거고 저금리 펼쳐질 때는 성장주, 기술주와 부동산이 최고다. 그런 책을 써서 아예 그리고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는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계속 꺾이는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질 때는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국채 같은 걸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래서 틀리긴 되게 자주 틀리는데 그래도 책을 써서 전망할 때는 대체로 크게 틀린 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게 예전보다 제가 맨날 틀리지만 그래도 크게 아주 그 아웃라인을 좀 잡아주는 전망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승률은 약간 옛날보다 높아진 거 아니냐 그렇게 애써 위안하며 아유,